자, 맨 처음 고령화 사회 이런 말 참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령화란 무엇일까요? 이 고령화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 인구 중에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고령화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체 인구에서 몇 세 이상이요? 65세 이상이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령화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 이것을 고령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그 연세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60대 분들은 젊으세요. 예전에 60대 분들은 연세 되게 많으신 진짜 할머님 뭐 이렇게 할아버님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줌마 아저씨 느낌이에요. 굉장히 젊으십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다라고 얘기해서 노인연금도 받을 수 있고 한 그 나이대가 65세인 거죠. 그래서 그 65세의 노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현상,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고령화. 근데 이 고령화라는 걸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라는 건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 7% 이상, 14% 미만일 때 고령화 사회. 자, 나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몇 퍼센트 이상, 7% 이상, 14% 미만일 때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미 14%가 넘어요. 14%에서 20% 미만이 되면 이제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다 됐다. 고령이 다 되었다. 그래서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요? 14에서 20%. 예, 그 사이가 고령사회고요. 그나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그냥 고령도 아니고요.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사회요? 초고령사회요. 자, 여러분. 퍼센티지 외우세요. 고령화 사회는 7%에서 14%, 그러니까 7 곱하기 2 하면 14죠. 그래서 7에서 14, 그 다음 14에서 20, 그 다음 20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사회는 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늘고 있죠. 그래서 7% 이상, 그죠? 7%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7% 이상, 14% 미만, 고령화. 그 다음이요, 고령. 그 다음이요, 초고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볼까요? 1번과 같은 사회가 등장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라고 했는데 고령화 사회가 등장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 인구수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이라고 했는데 고령화 현상이 생겼다고 해서 인구수 자체가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 머리수 자체가 줄으려면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은 적고 이래야 인구수가 줄거든요. 근데 사망률이 줄은 게 아니잖아요. 사망률이 늘은 게 아니잖아요. 많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인구수가 감소하진 않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느시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새롭게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당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노인 인구를 갖다가 계속 보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이제 힘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부담이 된다는 거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죠.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다 뭐예요?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일을 갖다가 하시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이 둔화,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노령 인구 감소에 따른 기대 수명 저하라 그러는데 노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느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고령화 바로 앞에서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 부분 배웠잖아요. 그렇게 고령화가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므로 선생님이 밑줄 치면서 중요한 것만 빡빡빡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요. 의료기술도 발달하죠. 의학기술이 좋아지니까 웬만해서는 약 먹고 치료하고 수술하면 낫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 증가 등으로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임신이 가능한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갖다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성 한 명당 아이를 낳는 그 수가 낮아졌다는 뜻이죠.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양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안 낳고 덜 낳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유소년층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출산율이 감소하면 새롭게 일을 할, 노동을 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요.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이미 진입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고령화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7에서 14% 사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미 우리는 2000년도에 7.2%야. 7%를 넘은 거예요. 이미 고령화 사회는 진입한 지가 오래됐고요. 2018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율이 15%를 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2018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제 고령 사회죠. 지금도 이미 고령 사회예요. 이제 앞으로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가 오래됐어요. 자, 이 부분 다시 밑줄 겁니다. 원인은 아까 선생님 뭐라고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에 인구 수명 자체가 늘었다라는 것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양육비 부담으로 뭐가 줄었다? 출산율이 줄었다. 그래서 어떻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뭐가 문제고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뭐가 문제고 이런 부분 한번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요. 생산 가능한 인구, 자 생산 가능 인구라는 단어 자체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대의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요. 그럼 노동력,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노동력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생산성 자체도 떨어지고 경제도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도 부족하고 생산성도 하락하고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인 복지비 증가와 노인 부양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자, 노인 인구가 늘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닙니다. 그럼 집에서 쉬시지만 어때요? 입고 먹고 쓰고 병원비, 또 나이 들면 병원을 또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아파요. 의료기술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안 아프고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죽지는 않거든요.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자꾸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노인분들 그럼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자식이 돈을 갖다가 정말 빵빵하게 잘 벌어서 다 내주면 참 좋겠지만 요즘은 자식들도 살기가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비나 노인 부양에 대한 이 비용을 국가 자꾸 되게 많이 지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층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왜? 청장년층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돈으로 세금을 내겠죠. 그 세금으로 노인 복지비를 갖다가 대겠죠. 정부가. 근데 노인은 많고 청장년층은 적어요. 그럼 한 사람의 청장년이 많은 노인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복지비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층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청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60대 노인분들은 아줌마 아저씨 같다고 얘기했죠. 그분들이 굉장히 이 노동력을 나는 60대니까 노인이라 많이 받아야 돼! 가 아니라 난 조금만 줘도 그냥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젊은 청장년층과 일자리 경쟁 관계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청장년층, 난 그 돈 받고 일 안 합니다. 노인분들은 그것만 주셔도 할게요. 라고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못하실 만한 일들도 있지만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겹쳐지는 부분, 그럼 당연히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업과 니은 이 두 가지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측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됐죠?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리고 넘어가서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땐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느냐. 이 고령화가 노인 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권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행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인 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체감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노인 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고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노인들의 역할이 상실되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노인 세대분들은 하실 게 없어요. 사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노인정 가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노인정 문 닫을 때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낮 동안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없잖아요. 하실 게 딱히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하기에는 체력이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역할이 상실이 됩니다. 근데 그 상실감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괴로운 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할 게 없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 나보고 오라고 하는 곳이 없어. 그럼 너무 인생이 사는 맛이 별로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현상이. 그래서 아침에 눈 떠도 노인이 오늘은 가서 뭐 배우러 가야지, 뭐 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국가가 그걸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65세가 되기 전에 빨리 그런 게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력 상실 후 노후 대비 부족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되게 극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 경제적 빈곤,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핵가족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 소외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실버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산업을 실버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단점이 막 뒤섞여 있죠.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 세대가 좋은 점이 있고, 뭐 실버 산업 발달하는 건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정치적, 사회적 뭐 이런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측면, 이거 중요합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서 죄다 어디로 갑니까? 이촌향도요. 이촌향도가 뭡니까? 촌을 떠나서, 촌에서 이사 간다, 떠난다. 어디로 향한다? 향도, 도시로 향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장년층이 죄다 도시로 가버리면 농촌에 남아있는 건 누구뿐입니까? 노인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은 더더군다나 뭐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죠. 도시보다도 농촌의 이런 고령화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농촌의 경제가 침체되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요. 농촌에는 노인분들만 남아 계시죠. 정말 노인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일을 하세요. 매일매일 일을 나가십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지기 전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그러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좋지 않은 현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시 사시는 분들보다 농촌 사시는 노인분들이 건강은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할 일이 있다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덜 늙고 덜 아프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는 거 아시죠? 이제 저하고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에서 14% 안에 분포하는 것을 고령화. 고령은 몇이라고요? 14에서 20%. 그죠? 14에서 20%가 고령 사회가 되겠고요. 초고령 사회는 몇 퍼센트 이상이요? 20% 이상이요. 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이거 고령화 지났고요. 지금 고령 사회고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경제적으로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즉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어떻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노인 인구층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빈곤, 노인 소외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역적으로는 어때요?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도시로 청년들이 다 가면서 농촌과 도시 사이에 빈부격차나 그 다음에 농촌의 고령화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 포인트 적으세요. 예. 아니, 뭐 책에 다 있잖아요. 그것만 쫙 뽑아서, 엑기스만 쫙 뽑아서 옆에 적어 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럼 이와 같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럼 그 부족한 출산율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자, 그러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라. 아이를 더 많이 낳게끔 장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래 이게 학교에서 정말 고등학교 자체에서 내신 시험을 보게 된다면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 검정고시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말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시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필요성, 저출산 해결 방안. 왜 이 저출산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노동력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죠. 노동력을 확보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육아와 가사의 남녀 분담이 이루어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녀 간의 육아와 가사를 같이 분담하라는 얘기죠. 모조리 여자의 몫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요즘에 뭐야?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여자는 안팎으로 슈퍼우먼이 되죠. 그렇게 슈퍼우먼이 되게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는 여자들한테 요즘 여자들이 너무 기가 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여자 아줌마들은 막 이래요. 아줌마들이 왜 세지는 줄 아십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슈퍼우먼이 되다 보니까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아, 가사, 남녀 분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자, 양성평등은요. 남녀가 성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죠. 이건 남자가 해야 할 일, 이건 여자가 해야 할 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무슨 육군사관이나 해군사관이나 공군사관이나 못 들어갔죠. 이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막 진급하는 거 남자만 주로 했죠.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에요. 또 남자도 옛날에는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옛날에는 뒤에서 백댄서로 남자가 춤추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남자 백댄서가 나와서 춤을 추면 아유 저거 남자가 남사스럽게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멋있죠. 이게 바로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남자 미용사 잘해요. 훨씬 더 예술성 있어 보입니다. 남자 디자이너 멋있어요.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도적으로는 여자도 마음껏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이 되지 않게끔 양육시설 확대하고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도 지원하고 이거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국가에서. 육아휴직 보장 등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만들고 있어요. 부족합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안 하고 말로는 육아휴직 해준다고 해놓고 책상 조용히 빼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산이 덜 되었다는 거죠. 좀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양성평등의 가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노인들도 삶의 질, 우리 삶의 질에 대한 거 공부했었죠. 지난 단원에서. 그 삶의 질을 노인분들도 높게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첫 번째가 돈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파서 자꾸 병원을 가게 돼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낙이 있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연금과 저축 등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솔직히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 자식 키워서 거기 다 들어가고 자식들 모두 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부모님도 드리고 하다 보면 내가 늙어서 쓸 수 있는 노후 자금이 확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회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자꾸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게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게끔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진정한 노후는 자식을 잘 키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 키워놓은 그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 터이니 너랑 나랑은 이제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해.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전 그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분들 부모님 거에 너무 저건 나중에 내 건데 이런 마인드 버리세요. 그건 부모님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버신 거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다 쓰시다 가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네,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제도적 측면. 제도적으로는요. 이 노인분들을 위한 연금 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 이것도 우리 지난 학년에 배웠습니다. 와 같은 노인복지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가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노인복지보장을 위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노인 연령의 기준을 재조정하여 재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65세라고 잡았는데 이제 점점 신체적 그 나이가 어려진다면 그 65세의 기준을 더 뒤로 미루라는 거죠. 67세나 68세나 이런 식으로 미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노후 설계에 대한 교육을 미리 지금처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노인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마인드를 자꾸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쳤고요. 이 부분에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자, 연금제도, 노인장기보험 요거 중요하니까 몇 줄 쳐두시고요. 자, 그럼 부족한 노동력. 자, 출산율은 떨어져 있고 노인 인구는 늘어났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뭘까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거죠. 보통 정년 퇴임을 끝까지 남아서 정년 퇴임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중간에 명예퇴직이라 해서 잘리다시피 해서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년까지 버틴다고 해도 그 정년의 나이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더 뒤로 미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년 퇴임이 55세, 60세라면 65세까지 더 뒤로 밀거나 이런 식으로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자, 임금 피크제라는 거에다가 박스 한번 쳐볼까요? 이 임금 피크제라는 건 뭐냐면요. 정년 퇴임을 하지 않는 대신 정년 퇴임할 나이가 된 그 순간부터는 임금을 낮추는 거죠. 보통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월급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딱 꼭지점을 찍었다 그러면 이 상태의 월급으로 계속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급을 다시 이만큼을 내릴 테니 내린 상태의 월급으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해줘라. 내가 여기까지 받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월급을 내려서 이만큼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걸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덜 받고 더 오래 일하게 해달라. 근데 사실 우리나라 선임은 어느 정도 아직도 한창
그 연수가 쌓여서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정년이 됐다는 이유로 나가게 되는 것이 되게 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의 입장에서 월급 주는 게 부담이 된다면 월급을 이렇게 줄이고 줄인 상태로 좀 더 길게 정년을 길게 늘리는 것 자체가 임금 피크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퇴직 후 노인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노인의 일자리를,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라는 거죠. 최근까지는요.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다시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잘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 쪽으로 되게 많이 노인분들의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쾌적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많이 유입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부족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생산성 하락에 대한 방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보시고요.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자, 여기 두 개 밑줄 치세요. 근로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자, 그리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가끔 시험에 뜨니까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는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나오면 한국의 인구 구성비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60년대에 비해서 2060년이 되면 앞으로 뭐가 훨씬 줄었네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0에서 14세 유소년층이거든요. 유소년층의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즉 출산율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출산율이 감소했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수도 되게 많이 줄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청장년층이 줄었다는 건요. 일할 수 있는, 직접 나가서 일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노인 인구는 엄청 많이 늘었죠. 즉, 노인 인구의 증가, 고령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부족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부족.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의 추이. 출산율이 그냥 뚝뚝뚝뚝뚝뚝뚝 엄청 떨어졌죠. 여성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1.23이에요. 근데 사람을 한 명하고 0.23명을 어떻게 낳아요? 못 낳죠? 그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한 명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한 명에서 짠 하면 두 명? 이런데 두 명까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수가 1인데 그나마 그것도 결혼을 해야지. 결혼 안 한 사람은 못 낳겠죠.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자체도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의 고령화 추이를 보면요. 보세요. 이게 농촌 지역의 고령화거든요. 엄청 높죠. 20% 넘었어요. 농촌 지역은 초고령입니다. 초고령. 20이 넘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예요. 근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는 지금 아직 11.3, 20.9하고 11.3 하면 차이가 지금 엄청 많이 지고 있죠. 11.3이면 7%에서 14% 사이, 즉 고령화 사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격차, 갭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에이구, 이게 좀 완화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기 읽을 거리로 나온 거죠.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사회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은 2000년에 54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6% 정도였다. 2012년에는 119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노인 인구의 비율도 높아져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이요. 즉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산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이다. 외롭고 가난한 노년의 1인 가구, 즉 홀로 사는 노인 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거사라는 게 요즘 많이 늘고 있죠. 독거사.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왕래가 없으니까 그게 발견도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기사 나고 TV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앞일은 모르니까 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빨리빨리 개선이 되고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엄청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입니다. 출산율의 저하, 맞는 얘기죠. 평균 수명 증가, 맞는 얘기고요. 출산 장려 정책, 여러분 고령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고령화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출산 장려 정책 때문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고령사회가 됐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라고요? 3번이 틀렸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의료기술의 발전 때문에 당연히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겠죠. 자, 다음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회현상은 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라는 표어가 있고요. 또 하나 보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훨씬 떨어진다라는 것. 즉,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